삶의 도박에서 가장 큰 베팅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누군가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저는 그 도박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수, 올해 33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 피운 애인을 용서한 후 맞이한 비참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말입니다. 상대가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용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4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그를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대학 동창의 결혼식,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연히 마주친 눈빛. 민호는 신랑의 대학 선배였고 저는 신부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의 웃는 모습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주에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만난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다정하면서도 독립적이었고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는 자신의 아파트 열쇠를 제게 건네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거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저녁에 함께 요리하는 것, 주말에는 손을 잡고 한강을 산책하는 것. 그 모든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습관을 배우고 취향을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2년 후에 결혼하고 그 후에 아이를 갖자는 계획까지 세웠죠. 처음 균열이 생긴 것은 동거 2년 차였습니다. 민호가 다니던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경력이 중요한 시기였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와도 항상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던 민호가 연락 없이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화도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주말 데이트는 점차 그의 피곤함을 이유로 취소되기 일쑤였고 우리의 침실에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열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가 화면을 숨기는 모습, 갑자기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는 습관, 샤워할 때조차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행동.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의심의 씨앗을 키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 민호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때 민호의 노트북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불안한 마음에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발신자는 유진 대리였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노트북을 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본 메시지들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 당신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 언제 그녀에게 말할 거야? 우리 이제 6개월째야. 6개월.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가 바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이해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까지. 처음에 민호는 부인했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 업무상 만남일 뿐이라고. 하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실수였어.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뿐이야. 지수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뿐이라고.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새로 입사한 대리였고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고 약해지는 순간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리고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호의 눈물 어린 사과와 애원 앞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많은 생각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를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줘. 제가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작은 펜션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유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로 이동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펜션에서의 3일은 마치 새로운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빠져들었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민호는 제게 청혼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일상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밤중에 민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저는 불안에 떨었고 그가 늦게 귀가할 때면 의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민호도 노력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고 주말에는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하는 것까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감시와 불신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홀을 알아보고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행복한 예비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2달 전, 저는 민호의 회사 동료 결혼식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우리가 입장했을 때 그녀의 눈이 민호를 향해 반짝였던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유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와 연락해? 그가 곧 결혼한다며? 결혼이 뭐가 중요해? 지난주에도 만났는걸.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주에 민호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다고 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왔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민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말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민호는 유진을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어.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연락해와서 만나서 확실히 끝내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고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지,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4년이라는 시간과 추억을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유진에게 이제 정말로 끝났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내 인생의 전부야. 널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갈등했습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슴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민호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결혼식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서약을 교환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가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떠났습니다. 열대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민호는 더없이 다정했고 저는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온 날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 민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는 유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보고 싶었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난 모르겠어. 정말로 모든 연락을 끊었는데 그녀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민호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 번호를 차단하고 삭제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여전히 민호의 삶에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민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가 늦게 귀가할 때면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비참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우리는 부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솔직한 대화,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 정립 등. 우리는 그 조언을 따르려 노력했고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3개월 차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호는 특히 기뻐했고 이제 정말로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했고 민호는 저를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아침마다 꿀물을 준비해주고 주말에는 영양식을 직접 요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성별을 확인하는 검진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정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한다고 했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알려주었고 저는 기쁨에 차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우연히 민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민호와 유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제가 지켜보는 동안 민호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귀가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이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설명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피스 한 벌과 필요한 물건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친구의 집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결국 저는 카페에서 그를 만났고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진이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의 설명에 따르면 유진은 우리가 결혼하기 2달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 민호를 압박해왔다고 합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진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로 모르겠어.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의 용서와 이해는 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내기로. 이혼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민호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물이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곧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수긍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몇 번의 협상을 거친 후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왔고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호의 모든 약속과 눈물, 사과는 단지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철저히 민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차단하고 번호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있었고 법적으로 그에게도 아이에 대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저는 조산으로 딸을 낳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고 저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으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희망이라는 뜻의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민호는 병원에 찾아왔고 아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는 소망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상처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해 소망이와 새 출발을 했고 출산 휴가가 끝난 후에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소망이를 맡기고 저녁에 데려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소망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망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민호가 갑자기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왔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민호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빼앗길 가능성은 낮지만 공동 양육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첫 심리날, 저는 민호와 그의 변호사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유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고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호 측은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근거로 저의 양육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제시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처방 전, 상담사와의 대화 녹음본, 심지어 술에 취해 친구에게 보낸 절망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민호는 제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마도 유진의 압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망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결국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대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저에게 주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민호에게는 2주에 한 번 주말에 아이를 만날 권리가 주어졌고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소망이가 돌이 지났을 때 민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 48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소망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매분 매초가 고통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민호가 소망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망이의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소망이의 긴 머리카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설명에 따르면 유진이 소망이를 목욕시키다가 머리카락이 너무 관리하기 어렵다고 잘랐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허락 없이 소망이의 외모를 바꾸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유진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호는 정기적으로 소망이를 데려갔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먹는 습관, 말하는 방식, 심지어 소망이가 저를 부르는 방식까지. 소망이는 점점 저를 엄마가 아닌 지수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을 그냥 엄마라고 부르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민호와 유진이 서서히 소망이를 자신들의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양육권 싸움에서는 졌지만 장기적으로 소망이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갑자기 해외 발령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3년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주양육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와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왔고 심지어 소망이에게도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도 갈 수 있고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민호는 또다시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제시한 주장은 경제적 능력이었습니다. 민호의 연봉이 크게 올랐고 뉴욕에서의 생활이 소망이에게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첫 번째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민호 측은 제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실제로 저는 그 무렵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저축은 바닥났고 친정 부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소망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한국에 남아 저와 함께 살고 그 이후에는 민호와 함께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방학 때마다 소망이를 만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저의 패배였습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던 아이를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으로 타협해야 했으니까요. 그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법원 계단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망이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망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힘을 다해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소망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저에게 주셨고 그 돈으로 저는 소망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 신탁계좌도 만들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유진이 별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유진이 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민호가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민호는 자신이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배신을 유진에게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법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민호의 가정 환경이 불안정해졌다는 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고 법원은 다시 한번 소망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소망이의 주양육권을 다시 저에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에 걸친 법적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망이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 경제적 안정, 정신적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혼자 미국으로 떠났고 소망이는 매년 여름방학 동안 2주간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소망이가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와의 시간을 즐겼다고 말해주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점차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소망이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남겨질 때면 여전히 그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민호가 저에게 했던 거짓말들, 배신의 순간들, 그리고 제가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했던 어리석음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단호하게 관계를 끝냈다면 이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소망이의 방으로 가서 자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싸움도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 여자를 만나 다시 결혼했고 아이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과를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까지. 그의 사과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진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남자와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그가 제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후로 그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를 다시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민호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소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한가요? 저는 소망이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너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저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민호의 배신을 알고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소망이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아마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상처를 겪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길을 걸어갈 뿐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저의 선택은 용서였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선물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제 소망이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 순간, 이 작은 행복들.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현재의 기쁨을 놓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실패가 아닐까? 이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망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민호를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소망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그때의 모든 선택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람 피운 애인을 용서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도 저는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신을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모든 용서가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는 과거의 저보다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소망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 입고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 저는 오늘도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